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네네. 생각하게 되면 공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셔서 네.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저도 네.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분위기 시장에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보게 되면 네.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월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는요. 네. 또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그 부분이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 주춤주춤하는 과정이 오더라도 또다시 결국 장기적인 우상향 범위 내에서 네네.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재미있는 상황이 이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5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시중금리에서 제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알아봤어요. 금리가 3.65 이렇습니다. 네. 3.7 이렇게 되고요. 다주택자는 이제 그거 대출이 안 나오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이금융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전세자금 대출 되는데 그건 금리가 거의 4% 넘어갑니다. 네. 지금 이게 재밌는 게 KB에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뭐 서울 같은 경우 3.13%라는 거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서울이 전월세 전환율이 3.13%예요. 그러면 1억이 늘었을 때 네. 내가 3.13%만 주면 보증금 1억에 대한 이율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네, 그렇죠. 금리랑 똑같은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면. 근데 원래는 이게 더 비싸야 돼요. 왜냐? 이거는 공실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월세를 안 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그냥 리스크 프리 그러니까 금융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금리에 대한. 근데 현재 3.13%인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7%예요. 1금융권이. 그럼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가 가정이 그게 사실이라면 전세 가격이 오른 것을 돈을 구해올 데가 없으니까 네. 그 월세가 올라가는 것이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전세 대출 가격을 알아봤고 그게 아니면 월세가 올라가겠구나. 어떤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주택에 대한 수익률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올 거다. 근데 그게 저는 가격이 내려와서 맞출 줄 알았거든요. 저도 네. 그런 얘기를 듣고. 근데 이거를 보고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구나. 그거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어쩌면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률을 맞출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거는 제가 되게 뭐라 그래야지? 금리가 이게 양쪽에서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얘기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좀 더 명확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금리 인상하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네. 뭐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쪽 면에서 보는 관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무주택자 입장이거나 다주택자 입장이거나 또는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과 무주택자 입장 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그렇죠. 지금 이 정도라면 저는 그래서 올 하반기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하반기에 계약갱신 청구권 쓰게 되면서 네. 전세 가격 올라간다는 말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네.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이 결국 그만큼 아직까지는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올려도 사람들이 반응을 할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도 동일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 그게 그러니까요. 주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지금 같은 보증금에 대한 월세의 가격, 그러니까 이 수익률의 가격이 대출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 그 금리가 올라가면 얘가 더 메리트가 오를 거 아니에요. 메리트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뭔가 금리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금융권이 더 싸요. 1금융권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이상하게 그 주택자금 대출이 엄청 비싸요. 지금 거의 뭐 3.8, 거의 4% 가까이 가거든요. 네. 주택자금 주담대가. 근데 예를 들어 뭐 신협, 그다음에 손보사, 생보사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수협이나 단위농협 이런 데가 그 주담대가 3.4, 3.2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금리가 엄청나게
엄청 이상해요. 뭐지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금리가 그 보통 보통 뭐 코픽스라든지 은행채 플러스 가상금리를 붙이게 되는데 그 가상금리 그쪽에서 일하셨잖아요. 네, 그쪽에서 가상금리를 네. 조금 더 많이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네. 대출 규제를 하면서 전체적인 수익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네. 그 줄어드는 만큼의 그런데 1년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을 플러스 알파해서 가상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가상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그동안은 좀 많았죠. 그래서 가상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왜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일반적인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네. 그 뒤에 있는 가상금리가 조금 더 네. 어떻게 보면 걔네들도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목표다 네. 보니까 가상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금융권은 왜 안 올랐어요?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요즘에 네. 일금융권에서 많이 오거나 또는 경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경쟁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 1금융권까지 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가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지역적 또는 이제 그 기관별 편차는 좀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금융권 대출 받으면 신용등급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확실히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금융권 대출 받으면. 네. 근데 요즘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네. 그것들을 각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 그걸 좀 반영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네. 아주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금융권이 더 싸요, 금리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이런 상황은 존재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상황이 네. 물론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보험사 쪽에 또 있어봤기 네, 네, 때문에 네. 했는데 은행 대출 금리가 비싸냐 보험 쪽 대출 금리가 비싸냐라고 하게 되면 네. 원래 일반적으로는 보험 쪽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특히나 옛날엔 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경쟁이 붙고 또는 이제 일금융의 규제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시점에도 보험사 대출 금리가 일반 은행 대출 금리랑 별 차이가 나지 않거나 어떤 경우는 싼 경우도 그때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내부 경쟁, 외부 기관별 경쟁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돌아가서 네. 지금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파이어JN님께서 1금융권에서 4%대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그죠? 높긴 높네요, 진짜. 1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하는데 DSR까지 다 먹여가지고 하는데도 4%대 금리를 받는다는 게 제대로 된 건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은 똑같이 그거 하던지, 똑같이 신협하던지. 뭐, 우리은행 말고 우리협동조합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협동조합이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에 있었으니까 자꾸 그쪽 입장이 네. 이제 먼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예전에 특히 이제 2006년, 7년, 특히 이제 200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2007년도 당시에 약간 규제가 좀 심해져서 뭐 그때 DTI 나오고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그 내부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 수익 목표 달성해야 되는데 네. 결국 결론이 가장 쉬운 방법은 가상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네. 가상금리 올리는 거. 그러니까 네. 가상금리가 올라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은행 대출보다 월세를 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낫고 네. 그 집주인 입장에서도 더 나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 올라가면 월세 더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네. 올해 7월 달 전후로 해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전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작년까지 입장이었는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조금씩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월세가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또 안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 금액 그대로 남겨두고 난 다음에 월세가 생기겠다. 네. 반전세. 그러면서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 그러지 않아도 월세 그 전환세 전환율 자체가 네. 워낙 그 금리로 표현하셨지만 낮으니까 네.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지금 금리 아까 4%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서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에서 월세를 붙이면 3.13%로 월세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1억당.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집주인도 전세 종부세 내야 되니까 네, 네. 월세 붙이고 싶은 거고. 좋은 거고. 네. 그다음에 세입자 같은 경우도 월세 금리 오히려 금리를 낮게 해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둘 다 윈윈인 상태가 월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네, 있다는 거죠.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월세를 올리는 것으로 세입자랑 집주인이 서로 나빠서가 아니라 네. 그 선택을 해서 월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금리가 그렇죠.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네. 거라고 보는 것 중에 또 예전에도 사실
그 2006, 7년 그때도 보게 되면 네네. 그때도 금리가 급격히 올랐었잖아요. 네네네. 급격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지금처럼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얘기가 그때랑 좀 달랐지만 네네. 그때에 굉장히 많은 그 뉴스 기사에서 이슈가 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반전세였어요. 네. 저는 그 전까지는 반전세란 얘기의 그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네. 그 2006, 7년도에 그때 이제 사실은 월세죠. 월세인데 네네네. 그 부분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고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월세로 가는 월세 일부 좀 붙이는 게 네. 집주인도 좋고 그다음에 세입자도 좋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서 약간 좀 소름이 돋기도 해요. 왜냐하면 항상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은. 지금 심리지수가 굉장히 꺾이고 있는 건 맞다. 심리지수는 엄청 꺾이고 네. 있는 거죠. 꺾이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락장에 네. 대한 걱정도로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갑론을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또 지금 또 비하인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월세라고 하는 부분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또 튀어 올라오면서 네. 이것들이 하락으로 가지 않고 또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이 생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하나의 방향으로만 계속 갈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걸 보시면서 수많은 다른 분들 전문가분들이 의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들 좀 서로 비교를 하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